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숭실고등학교 채용 소식인데요. 숭실고등학교에서 사무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 사무 및 사립학교 행정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4일까지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 재학 중인 분들도 전일제 근무가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분은 지원이 불가한데요.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전기 산업기사 이상, 보일러 및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에서 방위산업연구센터의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각 모집 분야별로 해당 경력 및 학위 취득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이야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휘용 체조 선수와 또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부 VCR에서도 김휘용 선수 만나봤지만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1학번 체조 선수 김휘용입니다. 네, 지금 경희대학교에 재학을 하시면서 운동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가 좀 어떻게 기계 체조를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쉽게 오는 기회도 아닌데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처음에 체조를 시작한 곳이 부산이에요. 근데 부산인데 제가 방과 후에 매일 형이랑 놀러 다니다가 이제 형이 체조장을 나가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심심해서 체조장을 따라갔어요. 근데 네. 따라갔는데 거기서 코치 선생님이 저의 몸을 보고 이제 얘는 시켜야겠다 네. 하셔서 그러고 체조에 입문하게 됐어요. 오로지 몸을 보고 네. 예,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여쭤볼까요? 저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팔다리가 길고 선이 예쁘다고 꼭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아무리 좀 어리고 뭐 유연성이 좋고 뭐 몸이 예쁘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처음 딱 시작했을 때 느낌은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뭐 반대할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추천하셨고, 저 어릴 때 이제 몸이 너무 약하고 네. 좀 성격도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부모님이 이제 체조 시킬 때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네. 아니 보통 좀 운동선수를 좀 시킨다 하면 부모님께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계속 추천을 해주시고 지금도 그러면 계속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가요? 네,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게 도와주고 계세요. 네,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냥 운동 시킬 때 되게 좀 강하게 시키셨어요. 좀 아프다는 소리 잘 못하게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자, 기계체조 선수 그럼 아주 어릴 때 몇 살 때쯤 시작하셨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시작했어요. 네, 9살이면 지금 그래도 꽤 긴 시간을 이제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했듯이 저는 아까 초등학생 때 시작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꾸준히 진학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전국체전에서 3년 동안 좋은 성적을 냈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성적으로 경희대학교 좋은 학교 가고요. 네, 지금도 꾸준히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예, 제가 기계체조라는 분야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기계체조를 좀 준비하는 그런 예비 꿈나무들 선수들이 좀 많습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은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별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생활체육으로 조금 네. 대중화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네, 많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고등학교 때까지 준비를 꾸준히 하다가 김희용 선수도 전국체전에서 이 성과를 내서 대학에 진학을 한 케이스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한 케이스가 있고 또 안 한 케이스도 있을 텐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체조 선수들은 보통 이제 대학 진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바로 실업팀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네. 근데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운동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운동을 하는데 대학 교육이라는 게 필요할까? 사실 운동이라는 건 그야말로 전문직이고 기술직이잖아요, 사실. 네. 교수님, 이런 게 좀 대학 진학이라는 게 운동선수들한테 필요할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운동 선수들의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이 사회로 나오는 이른바 은퇴하는 시기보다는 매우 빨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럼요. 전성기라는 것이 이제 통상 30대를 지나고 나면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여타의 종목들을 쭉 봐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왔을 때 좀 적응하고 쉽게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대학을 다니면서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 그다음에 학업의 학문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영역을 이루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대학을 나오는 게 좋긴 한데 그러나 일부 이제 그 구기 종목 같은 프로 종목의 선수들은 젊었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곧 돈과 직결, 수익과 직결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른바 유망주라고 하는 선수들은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바로 프로에 뛰어들어서 좀 더 젊은 나이에 많은 좋은 성적을 내서 그것을 이제 본인의 수익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기계체조나 이른바 그 프로 종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은 네. 대학을 진학을 해서 엘리트 운동 선수지만 또 사회적인 그런 소양과 예. 덕목을 쌓는 것도 그런 대학의 좀 그 아카데믹한 과정들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일부 그 인터뷰 때 들었는데요. 기계체조는 남자랑 여자랑 종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뛰는 종목은 두 개 다 같아요. 네. 마루랑 도마를 하는데 여자는 이제 마루 뛸 때 음악에 맞춰서 네. 네, 동작을 수행하고요. 예. 남자는 음악은 없어요. 아, 그리고 네. 여자는 4종목을 하고 남자는 6종목을 해요. 네, 아니 그동안 저희 이제 막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이렇게 또 차이가 있다. 네. 아, 음악이 나오면 여자 선수 종목이다라는 정도는 이제는 조금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도 김희용 선수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철봉을 위주로 했는데 네. 대학교 와서 이제 너무 철봉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도 해봐라. 네. 예. 그래서 하체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마루 도마를 조금 더 기량을 늘려서 네. 지금 이제 마루, 도마, 철봉 이렇게 3개를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계체조라는 게 6가지 종목을 다 해서 총점을 받는 종목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좀 다른 종목들은 네.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연습하기 싫거나 뭐 좀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하는 네, 걸로? 다 해야 네. 되는데 네. 저도 하기 싫은 종목이 있어요. 하기 싫은 종목이 있어요. 어떤 네. 건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전 제가 힘이 되게 없어서 링 종목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아, 네. 개 중에 또 링 같은 경우는 부상의 위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력이나 힘이 많이 필요해서 네. 이제 뭐 힘을 이렇게 딱 쓰다가 갑자기 막 근육이 손상이 딱 온다든지 아,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체조 안에서도 6가지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 종목마다 필요한 역량이나 뭐 재능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마루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력, 몸의 탄력과 이제 센스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안마, 철봉 이런 거는 이제 팔다리가 길고 몸선이 예쁜 사람이 되게 좀 좋은 점수를 받죠. 네. 그리고 링은 아까 얘기했듯이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행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 악력이나 네. 이제 어깨 유연성이 되게 좋아야지 좋은 네.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의
이제 최종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네. 기계체조에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경쟁률도 치열할 것 같고 모두의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제 후배나 이제 동기가 국가대표가 됐을 때 이제 될 사람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오.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고 네. 그리고 남들 쉴 때 혼자서 나가서 개인 연습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려면 자기 자신하고 싸움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그건 김희용 선수도 나중에 그죠 국가대표 저희가 또 그럼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네, 오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자 좀 어떤 부분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국가대표. 그러니까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우는 1년에 이제 2차례 전국 대회를 통해서 이제 네. 이렇게 뽑는 국가대표를 뽑는데 뭐 어느 종목이든 국가대표라는 건 사실 운동선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국가를 네.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각종 대회에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성실함, 그다음에 기량, 그리고 사실 좀 운도 좀 작용이 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컨디션이 최고 좋았을 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요. 좀 예. 이렇게 자기 기량을 보이면 더 많은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 자기의 기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아까 우리 김용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보면 자기 시간을 따로 내서 또 운동하는 그런 성실함도 필요하지만, 네. 하여튼 그 어떤 자기 그 몸의 컨디션을 그 당시에 최고로 맞추는 그런 자기만의 좀 약간의 루틴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희용 선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체조를 했으니까 이제 약 16년 정도 정말 기계체조 한 길만 걸어온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철봉에서 좀 네. 고난이도 동작을 수행하다가 이제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손을 일찍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철봉에 헤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눈을 떴는데 매트에 누워 있었고 친구들이 막 놀리면서 아, 얘 봐라 이러면서 네. 되게 웃었어요. 근데 저는 눈 떴는데 이제 비몽사몽하고 기절했다가 일어났으니까 되게 그때 좀 생각하니까 좀 무섭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유, 그런 에피소드는 없을수록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기계체조 하면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상의 위험에서 떨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부상 같은 건 좀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부상은 솔직히 이제 부상당하면 운동이 하기가 싫어요. 네. 근데 좀 이제 부상당했을 때는 왼팔이 다치면 오른팔이라도 운동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운동하고 여기는 따로 재활이나 치료를 받아요. 네. 그럼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부위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좀 아프고 정말 뭐 멘탈도 분명히 좀 부서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운동하는 시간은 똑같이 지키는 편인가요? 네, 운동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죠. 네.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훈련 어느 정도 받는지. 이제 종강을 했으니까 이제 오전 오후 시간을 하죠. 오전에 10시부터 12시, 오후에는 3시부터 6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죠. 저희는 보통 이제 방학하면 좀 쉴 생각부터 하는데 방학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는 시즌으로 삼네요. 운동선수들은.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운동선수 이야기를 하면요. 징크스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징크스 없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김희용 선수의 징크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굉장히 흔한 건데 저는 이제 시합 전날 꼭 사우나를 가야 돼요. 왜냐면 사우나를 안 가면 뭔가 준비가 안 된 느낌이 막 들고 네. 몸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요. 뭔가 큰일 전에 목욕 재개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약간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큰 시험 있으면 꼭 그렇게 사우나를 가서 뭔가 목욕 재개를 하고 깔끔하게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는 물론 이 몸으로 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또 고생이지만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운동 선수들이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그 유지하는 게 사실은 네. 성적과 직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가장 일단 내가 훈련했고 내가 쌓아온 기량에 대한 자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걸 믿어야죠. 네. 믿어야만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이제 경기 중에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빨리 떨쳐야 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제2, 제3의 동작들이 네. 이어져서 자연스럽지 못하게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 야구의 속설 중에도 생각이 많으면 서서 삼진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빨리 떨쳐버리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루틴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나만의 이제 아까 그걸 이제 물론 뭐 이제 징크스에 이제 사우나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항상 어떤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 어떤 자기 패턴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이제 행위들이 반복될 때 그 기량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제 묻어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선수마다 조금 편차와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믿음과 자기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 루틴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운동선수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중에 정말 실수를 한다는 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죠. 혹시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수 자주 하죠. 실수 자주 하나요?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하시는지. 실수를 하면 솔직히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아. 왜냐하면 여태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저만 성적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같이 좀 마음 아프고 이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선생님들한테. 네. 좀 그렇죠. 그럴 그래서 때는 좀 빨리 떨쳐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잘 못 떨쳐내요. 한 세 달은 떨쳐내지 가는- 않고 그냥 네. 그대로 세 달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 경기는 실수했구나. 네. 네. 아니 근데 마인드 컨트롤도 운동선수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따로 경희대학교에서나 네. 아니면 뭐 팀 혹은 개인을 좀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법 같은 게 있을까요? 생각이 많을 때는 저는 이제 보통 책을 보고요. 네. 책을 보거나 그냥 노래 듣거나 오. 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책이나 노래를 이제 듣거나 읽으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시나요? 네, 그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요. 아무 생각 안 하게 되는.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에세이 좋아해요. 에세이요? 네. 오,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좀 멘탈이 무너지면 에세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체조 선수로 활약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을 때를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언제였을까요? 일단은 저는 체조라는 종목이 되게 좀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다른 운동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어렵죠, 기계체조도. 이제 체조 동영상 앞에 보시면 되게 막 날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럴 때 보면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제가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러면 진짜 너가 하는 게 맞아? 라고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체조 선수로서 반대로 가장 힘들었을 때도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힘들 때는 솔직히 아플 때죠. 아플 때? 네. 저는 좀 부상이 좀 생각보다 많아서요. 네, 운동 못할 때가 좀 힘들어요. 네, 운동 못할 때. 네. 지금도 보니까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맞아요. 이 정도 감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훈련할 때 어떤 익숙해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봐요. 근데 딱 그냥 감기 걸리면 참고 해야 돼요. 참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몸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플 때는 일단은 먼저 빨리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네. 그 생각이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낫기만 하면 뭔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겠다.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요. 네, 그게 그때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 그런 것도 마인드 컨트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힘들어하는 선수들 옆에서 또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할 텐데요. 운동선수와 또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수님? 사실 이 그러니까 감독하는 분들이 선수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이제로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네. 기량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이제 멘토를 이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코치가 선수들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서 선수가 정말 어떻게 기량을 꽃피울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지도자 역할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우리 박항서 신드롬이라는 거 예. 우리 조선 아나운서 아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 인정받지 못했던 감독이지만 이제 해외 갔을 때 그것이 이제 자기의 리더십과 그 현장의 문화가 접합이 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신드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지도자의 역량과 역할이 어떻게 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단히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특히나 이제 기계체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주 가까이 밀착형 이제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이제 이 태도 하나 모든 것들이 선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독 선생님들은 이제 그 기량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선수가 그 어떤 일정한 자기 멘탈과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지치지 않게 가는 그런 것들도 가르쳐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 선생님으로서의 역할과 어떤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런 두 가지가 같이 혼재될 때 비로소 네. 어떤 그 선수 감독 간의 좋은 관계가 또 유지될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좋은 전형을 남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용 선수에게도 이런 감독님이 계십니까? 네, 지금 운동하는 네. 그 학교 감독님이 네. 그러신 분이에요. 되게 옆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네. 선수 힘들 때 잘 다독여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감독님이 티 보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또 운동선수분들은 지난번에 그 피겨 네, 스케이팅 네. 선수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식단 관리가 그렇죠,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기계체조 선수는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식단 관리도 같이 하십니까? 네,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시합 전이나 이럴 때 잘 안 먹죠. 그리고 네. 하루에 한 끼를 먹고요. 그리고 너무 못 참겠으면 이제 점심에 편의점 가서 에너지바 하나 사 먹고 네. 그리고 저녁까지 버티고 네, 그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러면 1년 내내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죠. 네네. 근데 시합 들어가면 유독 이제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죠. 네네. 그 한 끼를 아침에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는 진짜 그냥 물 마시고 일어나고 점심에는 진짜 간단한 거 하나 먹고 네.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어요. 아, 네. 저녁에 하루에 한 끼요? 예, 네. 정말. 한 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는 참 기계체조 선수는 다음 생에도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수들 본인은 그렇죠. 물론이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참 마음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 힘들어하시지 않으십니까? 좀 안쓰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아플 때 되게 힘들어하죠. 음. 네, 뭐 저는 허리가 하고 발목이 네. 아프거든요. 그러면 아프다는 얘기하면 되게 속상해 하세요.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럼 평소에 좀, 뭐 어릴 때는 참 강하게 운동을 시키는 부모님이셨지만,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은 이제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냥 틈틈이 전화를 하는데 그냥 이제 제가 힘든 일 있으면 어른답게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저는 그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이렇게 좀 가족들이 또 운동선수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질문을 작가님이 써주셨네요. 다시 태어나도 체조 선수를 할 건지.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체조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네.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반반이에요. 좀 더 잘해보고 싶거나 나머지 반은 이제 너무 아프고 네. 다치니까 좀 하기 싫은 이유가 반이에요. 얼씬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냥 운동 자체는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해내고 싶은 마음. 네. 글쎄요,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답은. 네. 자, 체조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 꾸준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정보를 좀 주고 가시죠. 솔직히 이제 외적으로 준비할 건 없어요. 외적으로 준비할 건 없고 운동선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훌륭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수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아까 김용 선수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유연성과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운동 이게 분야이기 때문에 어릴 때 일찍 소질을 발견해서 이제 그 조기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종목과 달리 이제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미 그때는 이미 성장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조금 일찍 소질을 발견해서 조기에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운동선수 특히 이제 기계체조가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기구와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협업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너리즘이 한번 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걸 극복하는 태도. 그러니까 매너리즘과 반드시 본인이 한 번쯤 넘어가야 아주 굉장히 그 부적응기가 한 번 올 때 네.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체조 선수로서 특히 이제 자기 관리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분야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좀 많은 좀 그 자기의 성찰과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체조 선수 직업으로서의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직 좀 대중화되지는 않았죠. 사실은 예. 이제 기계체조라는 게 이제 올림픽이나 어떤 큰 대회가 있을 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건데 어쨌든 그 국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좀 관심이 많고 흥미도 많이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뭐 감독을 하거나 뭐 스포츠 클럽을 가거나 하는 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대학 교육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기계체조만이 갖는 독특한 스포츠 정신의 구현이 있습니다. 이게 네. 이 공간에서 선과 이 아주 모양을 통한 예술을 창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계체조가 근대 종목으로도 이렇게 도입이 됐던 건데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호응이 많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아까 체조 감독 이야기도 했잖아요. 체조 감독이 되려면 선수 생활의 어떤 그런 경력 같은 거는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렇죠.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선수라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가 이제 쌓아왔던 것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또 내가 여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내가 이제 감독이거나 코치가 됐을 때 어떻게 선수에게 보완해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론만 가지고 공부해서 이제 코치의 길로 가거나 감독의 길로 가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자기 선수 경험을 꼭 해보는 게 좋은 감독이 되기 위한 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용 선수 앞으로의 꿈이나 또 커리어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꿈은 없고요. 네. 꿈은 잘 모르겠고 이제 제가 실업팀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좀 좋은 선배들과 좀 잘 융화되어서 네. 이제 거기에 좋은 선수로 남고 싶어요. 당장은 좋은 그게 선수. 목표예요. 네. 김희용 선수가 생각하는 좋은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저는 인성이 바른 선수가 되고 인성이 싶어요. 바른 선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체조 선수를 꿈꾸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운동하면 한 번씩 회의감이 드는데 이제 그렇다고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말고 네. 이제 어차피 한 만큼 돌아오니까 그냥 이제 거기에 회의감을 느끼지 말고 기다리면 다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수영 교수님께서도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기계체조 선수는 단순히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예술적 공간을 창출하는 스포츠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남다른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말 왜 이 종목이 근대부터 뭐 우리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는지 예. 그리고 왜 이제까지 생명력을 갖고 살아남으면서 앞으로도 갈 것인지 내가 여기에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종목에 내가 선수로서 임한다 이런 마음에 좀 그런 아주 프라이드를 좀 가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체조 선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김희용 선수님 그리고 또 조언해주신 최수영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